달러가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는 눈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달러 이전에 화폐 위기거든요. 지금은 더 크게 보면 돈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모든 화폐들이 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워렌 버핏, 제롬 파월이 달러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달러가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는 눈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과거부터 사실 달러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적나라하게 눈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달러 이전에 화폐 위기거든요. 지금은 더 크게 보면 화폐 자체, 우리가 믿고 있었던 돈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모든 화폐들이 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화폐가 발행됐지만 우리는 그 믿음 하나, 화폐는 가치를 유지할 거야, 내년에도 유지할 거고 내후년에도 유지할 거라는 그 막연한 믿음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근데 그 믿음이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물가를 통해서도 느꼈고요. 그 화폐를 발권하는 중앙은행들이 이젠 화폐를 버리고 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 화폐가 아직도 가치가 있고 여전히 뛰어나다라고 한다면 왜 그 화폐를 발권하는 중앙은행들은 화폐를 버리면서 금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 화폐의 왕이 당연히 더 중요하겠죠. 화폐의 왕인 달러가 유독 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 너무 많이 발행된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건 빼고, 그렇게 많이 발행됐을 때 문제가 분명히 없었는데 왜 지금 문제가 되느냐, 이제 이 문제예요. 이거는 앞서서 한 2부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의 부채 문제에 있어요. 미국은 부채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20%,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1년에 부채에 대한 이자만으로 1조 달러를 넘게 지출하고 있어요. 국방비보다 더 많은 돈을 고작 이자 갚는 데만 쓰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숨만 쉬어도 부채는 2조씩 늘어나고요.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에 방법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긴축을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 매는 거죠. 긴축을 한다라고 하면 복지도 줄이고 구조조정 같은 것도 좀 해야 되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언급하는 대통령이 표를 받을 수 있을 거냐 하면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정도로 국가의 규모가 커지면 민주주의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긴축을 이야기하는 거는 정치적 자살행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되거든요. 긴축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화폐 개혁을 할 수가 있어요. 화폐의 가치를 갑자기 100분의 1 토막, 1000분의 1 토막 내버리는 거예요. 뭐 북한에서 하는 것처럼. 근데 선진국이 이걸 할 수 있냐? 디폴트를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쉽지가 않겠죠. 당연히 그건 너무 극단적인 일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방법이 이제 마지막 방법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거예요. 화폐의 가치를 뚝뚝 떨어뜨려서 부채의 가치도 같이 활활 태우는 방법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역사적으로 쭉 보면 디폴트하는 국가들도 좀 있었고, 과거에는 대부분 기축통화국이나 그 정도의 제국은 그렇게까지 가진 않아요. 이제 화폐의 가치를 활활 태우는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그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많이 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달러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 숨은 네 번째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게 진짜 쉽진 않은데 아예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아예 그 생산성의 혁신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산업혁명 같은 거 있잖아요. 산업혁명 이전 시기와 이후의 시기는 생산성이 아예 레벨이 달라지죠. 그래서 생산성을 약간 개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혁신하는 수준으로 바꿔버린다라고 한다면, 풀린 화폐의 양이 이만큼이고 부채 양이 이만큼이더라도 더 많은 생산을 해버리면 부채 비율이 갑자기 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거의 성공한 적이 없긴 한데, 영국이 2차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시기를 보면은 이제 1780년에서 1840년 정도예요. 그때 이제 원래 영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였거든요. 사실상 이때 영국이 거의 파산 직전이었어요. 미국이랑 똑같은 문제를 겪었거든요. 이제 사실상 도박입니다. 원래 보통 이 정도까지 가면 국가가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요. 그냥 야, 우리 이쯤에서 그냥 어느 정도 지위 좀 포기하고 여기서 딱 깔끔하게 끝내자 라고 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모은 이 패권인데, 어떻게 쌓아온 패권인데 이거를 포기한다? 그럴 바엔 죽음을 택하겠어 라고 하면서 진짜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서 최후의 한방, 정말 최고의 배팅, 그 도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보면 로마 시대라던가 이제 스페인 제국이라던가 이런 국가들은 도박을 선택해서 전쟁을 했어요. 정말 큰 전쟁을 했고 대부분 그 전쟁이 실패합니다.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것처럼 꼭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을 해도 생산성 혁신이 확 일어나거든요. 식민지한테 강탈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역사를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바꾸고 싶었기 때문에 진짜 최대한 부채를 다 끌어모았어요. 막 화폐도 발행하고 그다음에 국채도 활활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산업혁명을 일으켰는데 근데 그게 성공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부채 문제가 해결되긴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1780년에 이미 영국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섰다고. 그 뒤에 어마어마한 돈을 부채를 더 지면서 최고의 베팅을 해야 되니까 거의 이제 1800년대쯤 됐을 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50%를 돌파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1840년 정도까지 돼야 그때 이제 천천히 생산성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보편화되고 나중엔 이렇게 치솟거든요. 한 40년 동안 1780년부터 한 1820년까지 40년 동안은 부채는 부채대로 늘어나지 생산성 혁신은 아직 안 일어나지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막 10% 치솟는 일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벌어집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생산성 혁신에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기업들을 이렇게 정말 거기다 돈을 때려 붓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뭐 군사 쪽이라던가 아니면 반도체 기업들을 국내로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전부 맥락을 살펴볼 때 미국은 최후의 베팅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전에 영국이나 뭐 이전에 스페인이나 이런 국가들처럼, 그리고 성공했던 영국처럼 성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 그냥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인플레이션을 용인한다라고 한다면 화폐 가치가 뚝뚝 떨어질 거예요. 근데 생산성 혁신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장에 나타나기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다. 그러면 앞으로 한 20년에서 40년 정도 동안은 생산성 혁신이 나타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꽤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시피, 달러의 위기는 맞다. 근데 이것을 성공하면 그 뒤에 다시 100년 대계를 만들거든요. 다시 100년의 패권을 가져가요. 근데 성공하면 100년의 패권을 가져가지만 그 이전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금의 달러 시스템은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이제 다시 재창조된 달러 화폐 시스템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보면 1944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 때 금태환 제도라는 새로운 달러 체제를 만들었고 그게 세계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이 달러 패권이 무너지게 되니까 이제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라는 걸 다시 세워서, 그리고 나서 패권의 시스템이 다시 유지가 됐죠. 1971년의 달러와 1971년 이후의 달러와 1971년 이전의 달러는 다른 달러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달러라고 부르는 것처럼 지금 달러의 위기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이 위기도 극복해내고 그 다음에 이 달러를 위기에서 구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구하면 새로운 달러, 완전 푸릇푸릇하고 탱글탱글한 그런 달러가 만들어지는 거지, 지금의 달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래서 지금 달러의 위기는 맞다. 그리고 그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과정에서 지금의 달러가 죽고 그리고 금 가격이 폭등하는 역사가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영국, 소련에 이어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붕괴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조금 더 길게 가면 결국에 제국은 그 막대한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군사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복지 지출도 정말 상당히 많아요. 이게 처음에는 그 정도 제국이 됐다라는 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돈은 이 정도로 버는데 아직 재정적으로 막 복지를 많이 늘려야 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군사비도 서서히 늘어가는 단계다 보니까 처음에는 버는 거에 비해 지출이 되게 적어요. 근데 그 영토가 넓어짐에 따라서 더 많은 군사비, 더 많은 지출, 이런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점점 지출이 많아지다가 나중에 버는 것보다 지출이 더 많은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뭐 어느 날 한 번 이렇게 나타나다가 그게 어느 임계점을 더 돌파해버리면 구조적인 재정 적자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가 이제 바로 위기의 스타트예요. 이러면 다른 국가들이 그 국가의 그 패권국의 화폐를 점점 잘 안 믿기 시작해요. 일반인들은 패권국 정도면 얼마나 큰 신뢰를 가지고 있겠어요. 그 신뢰가 있으니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 시스템이 거의 붕괴되기 직전까지도 믿는 경향이 있지만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조금 더 빠르게 대응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의 화폐를 버리고 다른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대안화폐로 가고, 대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금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반복돼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미국을 대안할 수 있는 화폐가 있냐 하면
그렇다고 위안화로 가기에는 또 좀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금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로마 시대 때도 결국에 그렇게 화폐가 너무 많이 발행되고 그 다음에 더 구조조정인 재정 적자가 일어나게 되면 이게 1단계부터 7단계까지가 있는데, 1단계 때는 그 전성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버는 돈에 비해 지출이 되게 적어요. 근데 그 정도로 영토가 커지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군사비 확장이 일어나고 복지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임계점에 도달하면 복지 지출이랑 군사비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재정 적자가 일어나거든요. 그게 바로 3단계예요.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보통 여기서 이제 기로에 놓이거든요.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국가의 규모를 줄이거나 그런 식으로 좀 패권의 지위를 좀 내려놓거나 아니면 나눠 갖는 형식으로 가던가, 아니면 이제 여기서 큰 도박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이제 도박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화폐를 오히려 발권을 늘려요. 화폐의 지출을 더욱더 많이 늘립니다. 그래서 과거 고대 그리스나 고대 로마 같은 국가들을 보면은 그때는 금이나 은 자체가 돈이었다 보니까 여기다가 구리 같은 걸 섞어서 순도를 낮춰요. 그런 식으로 화폐를 훼손하던가, 혹은 이제 종이화폐를 썼던 시기들을 보면은 프랑스라던가 아니면 이제 영국이라던가 아니면 스페인, 그다음 미국으로 쳤을 때는 남북 전쟁 시기에 이제 미국 그런 국가들을 보면 뭐 콘티넨탈 달러, 뭐 스페인 달러, 아니면 영국의 파운드, 이런 종이화폐들을 그냥 막 미친 듯이 발행하기 시작해요. 미국으로 치면은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화폐 발행량을 무자비하게 했다던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무자비한 화폐 발행,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화폐를 엄청나게 발행하는 게 이제 4단계입니다. 근데 이 4단계가 처음 일어났을 때는 그렇게 화폐를 발행해도 당장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독일도 한창 잘 나갔던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보면은 정말 무자비한 화폐 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초반에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진 않거든요. 나중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지 초반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임계점에 다다르면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치환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5단계예요. 미국이 2008년에는 그렇게 많은 화폐를 발행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2020년에도 발행한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났지만 2021년부터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치솟기 시작했죠. 바로 5단계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6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이 화폐를 믿어주지 않기 시작해요. 이걸 이제 신뢰 상실이라고 하는데, 국가들도 그 다음에 개인들도 기관들도 이제 그 국가의 화폐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게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7단계가 되면 그 국가도 제국도 멸망하고 그 다음에 화폐의 가치도, 아예 화폐 시스템도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제 여기서 잘하면 한 5단계쯤에서 다시 1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제 전성기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미국이 사실은 5단계에 진입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화폐 무자비하게 발행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 다음에 지금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미국의 화폐를 버리고 금으로 넘어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5단계를 지났고 6단계에 다가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미국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박을 하고 있어요. 최고의 도박이죠. 이 도박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미국은 다시 1단계로 갈 거예요. 다시 전성기를 만들 거고, 영국이 2차 산업혁명 이후에 또 100년 대계를 만들었던 것처럼 미국은 이제 AI를 기반으로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패권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그 패권을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이 5단계에서 6단계를 넘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도박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화폐 시스템은 다시 재창조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금 가격이 재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왜 위험하냐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그 현금이 지금의 시스템의 달러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금을 투자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국엔 화폐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 도박을 성공하든 실패하든 화폐 시스템은 무조건 바뀌어요. 완전히 몰락해서 바뀌든 아니면 재평가를 이루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어가든. 예를 들어서 1970년대를 생각해 볼게요. 그 이전에는 근본이제였고 1971년 이후에는 이제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근본이제에서 페트로달러 시스템으로 넘어갔고 미국의 패권은 여전히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폐 시스템이 바뀌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의 화폐 시스템은 다시 재창조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행된 화폐의 양과 금의 양이 1대1로 매치되는 수준까지 금의 가치를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야 그 화폐를 다시 신뢰하고 다시 전성기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금 가격이 26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것처럼 화폐의 가치가 재평가가 되는 거예요.
화폐의 가치가 뭐 10분의 1 토막 막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죠. 근데 다만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니고 한 10년, 막 길면 20년에 거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는 앞으로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는 확실하구나. 근데 여기서 더 극단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진짜 화폐가 종이 쪼가리가 됐었던 역사들도 많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보더라도 화폐의 가치는 많이 하락한다. 심하면 이제 화폐가 완전히 종이 쪼가리가 될 수 있는 리스크까지 갖고 있다. 즉 우리는 화폐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 화폐를 뭐 예적금 형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인 시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금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피난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은 투자가 아니라 우리는 보험의 측면에서, 저축의 측면에서 금으로 이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년 미국의 금리 인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2026년엔 미국이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통화량이 늘어날 거고, 자산시장은 저는 거품이라는 표현을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자산시장은 이제 화랑새를 띠겠죠.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한번 금리를 인하했었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하기 시작했잖아요. 9월 달에 한번 인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원래 이제 경기 침체론이 불거지면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연준이 이제 두 가지 책무가 있는데, 하나는 물가 관리하고 하나는 고용시장 안정이잖아요. 근데 파월이 9월 달 연준 FOMC 회의를 하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는 고용시장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사실은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금리를 낮추면 물가는 올라가고, 그리고 고용시장은 안정이 되는 대신에 물가는 올라가죠. 금리를 올리면 고용시장은 불안정해지고 물가는 내려가죠. 그러니까 연준의 이중 책무가 사실은 상충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물가 불안이 이제 지속되긴 하지만, 아직까지 물가 불안이 완전히 가시진 않았지만, 또 고용시장 불안정, 그러니까 지금 실업률이 생각보다 올라가고 있고 경기 침체론이 불거지니까 이제는 경기를 살리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어요. 그러면은 지금 4.75% 정도에서 3%대 2%대 정도로 낮춰야 이제 고용시장이 안정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이번 10월 달하고 이제 연말까지 두 번 정도를 낮춘다고 해도, 만약에 이제 스몰 스텝으로 가면 이제 0.5%포인트 낮춰지는 거니까 그래도 4%대거든요. 그러면은 1%포인트 이상을 내년에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면 금리를 낮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연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이 말을 할 때 트럼프가 연준을 흔드는 게 연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준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전제는 연준이 지금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준이 지금 독립적인데 트럼프가 연준의 금리 정책에 개입을 하는 게, 그렇다면 행정부의 압박으로 현재 연준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연준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라는 말이 성립되려면 지금 연준이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의 눈에는, 일론 머스크의 눈에는, 그리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데, 지금 연준의 금리 정책이 독립적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금리 정책은 자산을 배분하는 분배의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금리의 정책에 따라서 경제에서 부유층, 중산층, 하층민 어느 쪽으로 자산이 가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분배 구조가 달라져요. 근데 지금 미국 경제를 보면 양극화가 사상 유례 없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1%의 자산이 나머지 99%의 자산보다 많습니다. 그럼 옛날에 10%가, 그러니까 8대 2라고 해서 20%가 80%보다 자산이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가 미국의 자산 대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지난 그 닉슨 쇼크, 뭐 그냥 짧게 따지면 닉슨 쇼크 이후 법정화폐의 상태에서 연준의 금리 정책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자산가, 그러니까 월가의 금융자산가들, 특히 어떤 실물자산가들보다는, 그리고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등의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 쪽에 유리한 금리 정책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S라고 해서 그 부동산 유동화증권 같은 것들을 연준이 풀었다 쪼였다 하면서, 연준이 미국 국채만 사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에서 부동산 유동화증권을 샀다가 풀었다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키워요. 그럼 결국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주는 연준의 월가 금융사들이 돈을 많이 벌겠죠. 그리고 그걸 대출받아서 자산을 사는, 주식과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돈을 벌겠죠. 그러니까 지난 50년간 그렇게 연준의 금리 정책은
중립적이거나 독립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금융 자본가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실제로 그 메인스트리트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중산층들은 붕괴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연준이 독립적이지 않았다라는 증거는 상당히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준의 금리 정책이 독립적이지 않았다라는 이 전제를 인정하면 트럼프가 금리 정책을 미국 중산층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압력을 넣는 것은 중립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에요. 이 개념이 혼동스러울 수 있고 생소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연준의 금리 정책이 독립적이었다면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양극화되진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특정 계층, 자신의 지지층들을 위한 금리 정책을 펴라고 압박을 가하면 연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전제는 연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가 제조업 중산층에게 유리한 금리 정책을 펴라고 압박한다. 이건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중립성과 독립성으로 회귀하기 위한 압박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연준은 독립적인데 왜 트럼프가 못 살게 구느냐? 파월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근데 트럼프나 이걸 냉정하게 바라보면 파월이 지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금리 정책을 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금리 정책을 펴라고 압박을 가한다고 해석하는 게 정확합니다. 워렌 버핏, 제롬 파월이 달러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하고 거대한 이해 당사자들이에요. 워렌 버핏은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헤지펀드의 대부고 제롬 파월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융자본의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연준의 수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뭔가 불안하다라고 경고할 때는 간단히 얘기하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달러 정책이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금리를 낮춰서 달러가 많이 발행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싫죠. 왜 그럴까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싫죠, 당연히. 내 돈의 가치가 올라가려면 미국이 채권 발행을 중단하고 아니면 조절하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너 지금 트럼프 너 하고 있는 정책이 내 자산에 내가 불을 키우는데 방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전 세계의 양극화도 커지고 또 사실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은 사실은 달러를 건전화시키려는 얘기가 우리의 이해관계와도 맞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철저히 부합하는 얘기와 부합하는 쪽으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힘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그러면 좋은 선이냐라는 거는 따로 떼서 봐야 돼요. 그렇게 같이 갈 수도 있고 따로 갈 수도 있는데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위기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조적으로 저는 달러는 모든 화폐가 그래요. 모든 화폐가 정부나 특정 기관의 발행권을 독점시켜 줄 때에는 발행이 남발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일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민주주의가 겹치면 화폐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거는 그 머릿수잖아요. 내가 더 많은 표를 획득해야 되거든요.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전제주의 국가는 그냥 군사력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폐를 많이 안 써도 내가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거기에다가만 돈을 쓴다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왕권이나 오히려 전제 독재 그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화폐를 이렇게 남발시킬 이유가 민주주의에 비해서 적어요. 근데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나라, 그리고 우리와 같은 미국, 우방국, 일본, 호주, 영국, 이제 서유럽 같은 나라들이겠죠.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어떤 정부든지 간에. 보수 정권은 우파는 세금을 덜 걷어서 돈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입에 비해서 그리고 좌파 정부는 복지 정책 때문에 돈을 많이 써야 돼요. 목적은 똑같아요. 둘 다 자기 지지층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거죠. 구조적으로 화폐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의 극단적인 형태가 지금 달러예요. 왜냐면 달러는 글로벌 기축통화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방법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화폐 발행 비용을, 그 모든 비용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70억 인구한테 3억 인구인 미국을 벗어나서 그 30배가량, 25배가량인 글로벌 시장으로 전가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신들이 글로벌 기축통화가 되기 이전에 비해서 30배 정도 화폐를 더 발행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미국은 그렇게 했고
지난 37조 달러 정도의 국채를 발행했잖아요. 한 6조 달러 정도가 미국에서 유통되고 나머지 30조 달러는 사실은 외부에 있는 거예요. 30조 달러 정도만큼의 인플레이션과 화폐 발행으로 글로벌 구매력을 미국이 갈취해 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타락했고 앞으로 더 타락할 속도는 더 빨라질 거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다면 이거를 건전화시키는 방법은 채권 발행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채권 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이 대표적이죠. 빅테크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채권을 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계속 달러를 타락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채 수요를 계속 찾아서. 국채 수요를 찾으면 단기적으로 안정되죠. 하지만 채권은 계속 발행돼서 암세포는 계속 증식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암세포를 도려내는 게 아니니까. 방사능 치료를 받아서 암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암세포를 계속 키워도 내 몸무게를 늘려서 조금 더 살 수 있게 연명이 시켜주는 상황인 거죠. 미국 부채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나요? 미국의 부채 문제요? 해결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 부채를 실제로 세금으로 갚으려고 하는 정부는 없어요. 스페인 정부, 네덜란드 정부, 영국 정부, 지금 미국 정부잖아요. 그럼 모든 정부는 특히 영국의 영란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이 생긴 다음부터는 정부의 조폐청이라는 곳에서 직접 화폐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그걸 화폐를 발행해서 사주는 구조예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정부가 화폐를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고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중앙은행이 거의 0% 금리로 그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들은 나중에 가서 그걸 어떻게 갚을까요?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세금을 걷어서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빚을 갚고 싶어 하는 권력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스페인하고 네덜란드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채권자들에게 폭력을 쓴 거예요. 내가 한 100억 정도 예를 들어서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거 안 갚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친구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권력자들은 그 방법을 썼어요. 스페인 왕실은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유대 금융 세력들에게 돈을 많이 빌려 썼죠. 그 해상 뭐라고 하죠? 무적 함대 유지 비용을 금융 세력들한테 돈을 빌려서 금을 빌려 썼죠. 그걸 갚으려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갚을 때가 되면 이게 직간에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처음에 아쉬울 때는 가서 제휴를 해서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갚으려고 보니까 내가 군대가 있는데 나한테는 죽여버리면 내가 안 갚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죽였어요. 아니면 쫓아냈죠. 그래서 이제 유대 금융 세력이 네덜란드, 영국으로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은 무너지고 어차피 이제 빚이 많아서 갚을 때가 됐다는 얘기는 그 왕실 권력이 이미 이제 바닥을 드러냈다는 얘기니까 망할 때가 됐던 거죠. 그럼 네덜란드가 이제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영국이 해상무역을 장악했죠. 이게 결국은 금융세력들 이동 경로가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그럼 미국도 그러면 금융세력을 쫓아낼 수 있잖아요. 월가 금융세력들을 돈을 많이 빌렸었는데 연준한테 37조 달러를 지금 빌렸는데 연준을 쫓아내면 되잖아요. 월가를 쫓아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화폐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서 자신들이 갚아야 될 실질 구매력을 다운시키는 거거든요. 38조 달러를 갚아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의 현재 가치의 37조 달러로 갚으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화폐를 3배를 발행해서 37조 달러의 구매력을 3분의 1로 10조 달러로 줄였어요. 그럼 내가 갚을 돈은 실제로는 10조 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빚을 탕감하는 방법은 예전에는 내가 군사력을, 내 친위대를 보내서 채권자를 죽이는 거였는데 지금은 내가 화폐를 많이 찍어서 채무, 빚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보다 화폐를 3배 발행하면 37조 달러가 약 10조 달러 정도로 빚이 줄어들죠. 미국은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줄어든 27조 달러는 누가 갚는 거냐? 달러를 쓰고 있는 우리가 갚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지금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전 세계 70억 인구한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빚을 나눠주는 거예요. 네가 갚으라고.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갔는데요. 미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요? 근데 장난하는 거죠. 미국 정부하고 의회는 정부 셧다운과 그 다음에 재개를 사실은 결과는 알아요. 누구나 다. 미국 정부가 실제로 셧다운 해가지고 그 폐쇄하겠습니까? 네. 의회도 그걸 원하지 않죠. 그 야당과 여당이 부채 한도를 놓고 서로 딜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러면 이제 야당은 그걸 빌미로 조금 더 많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죠. 트럼프는 지금 막무가내니까 그럼 그냥 셧다운 시키라라고 한 거잖아요. 원래 공무원들을 좀 줄이려고 했었고. 근데 실제로 셧다운 기간이 오래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언젠가는 또 재개를 해야 되고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바이더 딥의 기회인 거예요. 셧다운 돼가지고 만약에 어떤 자산가치가 떨어졌다. 그럼 펀더멘털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런 미국의 이런 어떤 농간이 벌어지면서 갑자기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 얼씨구나 좋다 하고 자산을 사야 돼요.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 최근 비트코인은 어떤 상황인가요?
광범위하고 막연한 질문인데요. 중요한 지금 어떤 기점인 것 같긴 해요.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의 가격을 형성하는 거는 저는 서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가 서사를 뒷받침하는 거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 공유된 이야기거든요. 아직까지 4년 주기설이라는 게 공유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10월달, 12월달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하락기잖아요. 근데 그 하락기가 왜 벌어진 거냐. 비유를 예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매년 8월 여름은 더우니까 에어컨을 사자라고 해서 에어컨을 사요. 머릿속에 그런 서사가 있으니까. 근데 왜 매년 8월이 더웠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에어컨을 사는 게 낭패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기후변화 상황이 심각해진 현대와 같은 상황에서는 안 더워질 수도 있어요. 앞으로 여름이. 겨울이 안 추울 수도 있고 반대로. 그리고 또 반대로 어마어마하게 덥거나 어마어마하게 추울 수도 있겠죠. 왜 지금 더운 거냐, 8월마다. 뭐 우측의 기단과 뭐 북대서양 고기압이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잖아요. 그 분석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서사를 완벽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4년 주기설이라는 그 주기가 왜 형성이 됐는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4년 주기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그 서사만 믿고 내가 비트코인을 사거나 팔면 에어컨을 샀는데 여름이 안 더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4년주 기설이라는 거는 결국은 금리의 사이클이었어요. 그리고 공급량의 사이클이었어요. 비트코인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는 그냥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다. 반대로 얘기하면 생산 단가가 2배로 늘어난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반복적인 구조는 금리 변동 사이클 그리고 그거에 따른 엠트 통화량의 사이클이에요. 그게 지난 한 15년간 4년 주기마다 반복적으로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는 시기에는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하고 금리를 다시 긴축해서 조이는 시기, 그러니까 금리를 높이는 시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죠. 그게 이제 2016년, 2020년 그 반감기가 시작되고 1년 반 정도가 지나서 항상 고점, 정점을 찍은 거는 금리 저점하고 겹쳤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만약에 고점이고 고점까지 가격이 오르지 않았지만 4년 주기설로 보면 지금이 작년 4월이 이제 반감기였으니까 1년 반이 지난 지금이 고점이어야 되고 이제 11월, 12월 그다음 연말이 지나면 이제 다시 저점을 향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금리는 지금 최고점이에요. 반대로 금리가 최저점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금리 사이클이 엉킨 거예요. 지체가 됐죠. 금리가 지금부터 낮추기 시작하니까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마 최저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구조상으로 보면 내년 이맘때가 비트코인 가격의 고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왜 저 사람이 지금 몸이 찌뿌둥한 거냐라는 거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계속 찌뿌둥하다 보니 아스피린 먹어라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조금 있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할 텐데 라는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엑시트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승세가 제한되거나 하락할 수도 있죠. 지금이 그 기점인 것 같아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이해하고 이제 금리 사이클에 따라서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과거의 서사를 반복해서 내가 인식하고 그 서사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사이클이 반복될 거냐 아니면 이제 그 사이클이 실제로 반복되는 거죠. 금리 사이클에 따라서 반복되는 거죠. 예전하고는 다른 양태 그 타이밍을 보이니까 그럼 타이밍이 어긋날 거냐 판단을 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테스트베드가 올해 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년 초부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의미 있는 하락을 보인다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서사가 아직까지는 그냥 반복적인 4년 주기설을 인식하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금리 사이클에 연동시키는 실질적인 어떤 구조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은 현실화되고 있나요? 현실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방법론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금을 팔아서 신세로 및 상호위원회 어떤 법안까지 종합하면 준비금을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바꾸겠다고 한 건데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준비금을 바꾸겠다는 기초통화를 바꾸겠다는 의미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는 그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저는 올해 3월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크리토 짜르들을 불러놓고 관계부처 장관들을 불러놓고 스콧 베센트 하워드 러트니 그 다음에 데비 sak스를 불러놓고 머리 좋은 니들이 세금 중립적인 방법으로 비트코인 100만 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라라고 했잖아요. 그로부터 이제 120일인가 100일인가 지나면 그 방법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발표하는 시점에 아무런 대책을 발표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방법을 찾았다고 한다면 그 방법을 발표하는 건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가 물건을 사는 데 가서 내가 이 물건을 살 거야 라고 떠들고 다니면 파는 사람이 그 물건 값을 올릴 테니까 당연히 조용조용히 가서 사겠죠. 그래서 방법은 찾았지만 미국이 조용조용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사들이기 시작할 때쯤에 발표를 할 거다. 그리고 그 시점은
중간선거라는 정치 이슈가 있는 이벤트가 있는 내년 6월에서 이제 하반기 초입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흘러나오는 뉴스들을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그 방법을 찾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꼭 찾아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정부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채권을 계속 발행하는 주조이익을 유지시키는 건데 그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어느 정도는 미국 정부의 어떤 이해관계는 풀렸거든요. 숙제는. 그렇다면 굳이 지금 비트코인을 우리가 준비 자산으로 하겠다라고 한 지난 수백 년간 끌어온 그 전통 준비금으로서 어떤 금의 지위를 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그냥 방법을 못 찾은 것 같다. 일단 미국의 행정부는 세금 중립적인 방법을 못 찾았고 시세르미스 상원의원, 공화당 상원의원의 그 법안은 미국 의회 내에서 민주당과 그리고 또 공화당 상당수의 굉장히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언제까지 비트코인을 이용할까요? 그거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한은 계속 가겠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어떤 제휴관계, 어떤 파트너십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때는 유지가 되는 거고 이해관계가 어긋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그 통화 패권을 바라보는 관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권을 지속적으로 싼 금리로 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금리를 낮춰서 제조업 중산층들에게 유리한 어떤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둘 다 부합해요. 네, 계속 갈 거예요.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으면 비트코인은 투자 가치가 없어지나요? 아니죠. 저는 이제 그 이해관계가 어긋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떤 특정한 경우 어긋났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세계 경제 구조가 트럼프 개인 때문에 바뀌고 있는 거냐, 변곡점을 맞은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세계 경제 구조가 변곡점을 맞았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없어져도 제2, 제3의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 경제 구조는 트럼프와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네. 트럼프 때문에 뭐 이것들이 생겨났다. 물론 트럼프라는 막무가내의 어떤 캐릭터 때문에 지금 같은 분위기가 고조됐을 수는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없는 바닥에서 자기가 어떤 지금 캐릭터를 만들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라는 경제 무대가 트럼프라는 배우를 끌어들인 거예요. 네.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계 경제 무대는 트럼프라는 사람을 몰아내고 다른 배우를 그 무대 위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라는 거는 화폐 사용자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거에 따른 대안을 민간들이 찾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결과물이지 이게 누가 인공적으로 만든 결과물이 아니거든요. 이 시대적인 요구가 트럼프가 있든 없든 계속 갈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트럼프는 지금 그 상황에 있는 한 명의 배우일 뿐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제도권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어느 정도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완벽하게 우리가 흔히 지금 하고 있는 회계 장부의 단위, 교환 수단, 가치 조정의 수단으로서 달러를 대체하면 완전히 제도가 된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전혀 감도 못 잡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대다수니까. 그렇다면 비트코인 제도권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미국 정부가 이거를 규제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정도죠. 규제 대상이라는 얘기는 이것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정부들이 가져가겠다, 세금이나 어떤 다른 형태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니까 제도화가 이제 시작된 거죠. 여기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금융이 발생하고 신용 창출이 발생하고 거래가 발생하고 비트코인의 단위로 사토시에이션이 돼서 비트코인의 단위로 어떤 사람들이 장부를 적는다. 이렇게 되려면 아직은 갈 길이 멀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정도를 일부 먼저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가능성을 알고 있다라는 정도겠죠. 그거를 지금 미국 정부도 이제 알게 됐고 이거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상황인 거죠. 제도권 안에 끌어들여서. 이제 시작됐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대표님께서 비트코인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믿는 핵심 이유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우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이러니하지만 달러가 계속 발행될 거기 때문이에요. 많이.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든 이유는 달러가 계속 발행에 남발돼서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일반 그 제조업 중산층들의 지갑 속에 있는 구매력이 계속 깎아지니까 이 구매력을 자산을 가지고 있는 희소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이 뺏어가니까 정부와 이걸 막겠다고 비트코인을 만들었어요. 그럼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타락하는 달러라는 그 악마를 죽이기 위한 천사냐. 그러니까 제가 비유하는 거는 전 천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악마를 죽이는 영웅서사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비트코인도 하나의 화폐고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둘러싼 패권 권력 구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달러라는 게 타락했으니까 그 어떤 반작용으로 생긴 비트코인이라는 다른 쐐기 악마가 생긴 거예요. 이 쐐기 악마가 커지면 또 이거에 따라서 또 양극화가 생길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우상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아직은 달러라는 거대한 악마가 안 죽었어요. 이 거대한 악마가 죽으면 비트코인에 우리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거예요. 이 거대한 달러라는 악마가 계속 지금 몸집은 비대해지는데 계속 병세는 악화되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달러의 구매력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 그래서 액면 가치로서의 비트코인의 달러 표시 가격이 위로 올라가는 그 상황이 일반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아이러니하지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달러가 계속 타락해야 됩니다. 달러가 타락하는 걸 막기 위한, 화폐가 타락하는 그 상황, 경제를 막기 위한 새로운 화폐가 비트코인인데, 아이러니하지만 비트코인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타락하고 썩은 이 건강하지 않은 경제가 더 악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액면 가치로서의 달러 표시로 돈을 벌 수 있어요. 나중에 돼서 이제 실제로 그 경제가 건전해지면 그때 가서 또 어떤 생각이나 어떤 그 투자 구조를 바꿔야겠지만, 지금은 달러가 병들어가는 이 상황을 이용한 투자다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그래서 미국 행정부가 달러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발행하고 MT 통화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 그렇게 돼야 돈을 벌 수 있어요. 한강변 아파트를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이유도 똑같아요. 미국이 화폐량을 많이 발행하면 우리는 그거에 약 120% 정도를 발행해야 돼요. 화폐를, 원화를. 그럼 당연히 그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그걸 저장하는 저장소를 찾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아파트예요. 지금 글로벌 자산으로서는 금하고 비트코인인 거예요. 금은 이제 클래식하게 인정을 받았지만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어떤 시소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때는 보면 위험자산이 되고 어떤 때는 보면 안전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소가 되잖아요. 보였는데 안 보이고 보였는데 안 보이고 하잖아요. 비트코인 언젠가는 안전자산을 보였는데 또 안 보이고 이러잖아요. 아직은 서사가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은 거죠.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이 문제를 이제 얘기하려면 조금 빌드업이 좀 필요해요. 화폐를 패권의 입장에서 보면 주조이익이거든요. 화폐라는 거는 발행하는 사람들, 생산자 입장에서는 주조이익이라는 게 발생해요. 그래서 화폐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화폐를 사용하는 가격을 물어야 돼요. 그럼 주조이익이 커진다는 얘기는 우리 같은 화폐 사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화폐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사용 가격이, 사용 비용이. 그럼 주조이익이란 건 뭐냐? 미국의 정부가 화폐를 발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미국의 정부는 채권을 발행해요. 그럼 미국의 정부 입장에서의 주조이익은 이 채권을 0% 금리로 발행하는 거예요. 거의 싸게, 싼 비용으로. 그럼 그걸 누가 0% 금리로 사주는 거냐? 연준이 사주는 거예요. 4% 정도로 사주죠. 지금 장기 국채금리가 4%니까. 그럼 4% 정도의 이자 수익이 연준의 자산 수익인 거예요. 연준은 미국의 국채를 사고 화폐를 찍어서 주면 연준은 자산이 국채가 되는 거예요. 부채는 달러가 되는 거고. 그 달러를 발행하면 그것도 일종의 채권이거든요. 그 미국 정부한테 줬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부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갚아야 되는 부채가 되는 거예요. 뭐 그거는 어려우니까 차치하고, 미국이 국채를 발행해서 연준이 국채를 사주면 연준의 장부에는 자산으로 적혀요. 그럼 연준의 지금 자산은 약 7조 달러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7조 달러 정도의 채권을 지금 연준이 사서 금고에 넣어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7조 달러의 화폐를 찍어서 재무한테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월가 입장에서는 값싸게 대출을 받아서 비싸게 대출을 해주죠. 예대 마진이 생겨요. 이게 이제 화폐를 찍어서 돌리는 이 구조에서 그 화폐 발행 이익을 나눠먹는 재무부, 연준, 월가의 삼각축이에요. 이 삼각축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균형을 맞추고 조정하면서 달러를 발행해서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럼 연준의 그 월가의 맨하탄 부동산 임대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딜러들의 월급, 그리고 연준의 이사들한테 주는 월급, 그리고 연준 지금 리모델링 했잖아요. 약 3억 달러 정도 들여서 그 리모델링하는 비용들이 다 우리가 화폐 발행 비용으로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미국 재무부가 37조 달러를 발행하고 이자를 내는 그 금리 구조, 이것도 우리가 비용을 대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비용을 많이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은 그 빅테크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생겨서 우리한테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빅테크들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자들의 불편한 점을 편하게 만들어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빅테크라는 어떤 테크놀로지 기술로,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사용자 편의성, UX, 사용자 경험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줘서 거기에 구독료를 받는 거죠.
근데 빅테크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지금 주말이면은 내가 그 계좌이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에 돈이 필요해서 주말에 해외로 나가는데 달러를 바꿔야 되는데 계좌이체가 안 돼요.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받아서 그걸 지금 환전소가 달러를 받고 싶어요. 근데 내 계좌로 이체가 안 돼요. 물론 지금 이제 온라인 이체는 되죠. 그리고 또 내가 주식을 지금 팔아요. 주식을 팔아서 그걸 빨리 유동을 시켜야 되는데 3일 동안 안 되잖아요. 현금화가 안 돼요. 주식을 팔아도.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의 금융 시스템이 기술이 낙후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보니까 저거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게 너무 불편해 보이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 지금 주식을 팔았는데 바로 은행에 입금된다거나 아니면 24시간 이체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송금수수료 환전수수료를 안 내고 돈을 보내고 받고 결제를 할 수 있다거나 그 결제가 되면 바로 실제로 현금 이체가 돼서 내가 유동화를 시킬 수 있다거나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생각한 게 그거예요. 페이팔이나 예전에 처음에는 사실 컨피니티라는 이름으로 피터 틸이 만든 회사가 컨피니티였고 그리고 엑스닷컴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가 엑스닷컴이죠. 이게 뭐냐면 이메일로 거래를 하는 거였어요. 결제를 24시간 365일. 그러니까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주는 거죠. 이렇게 들어왔을 때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기술력으로 일단 사용자들 자신들의 이용자를 구독자로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생태계에 들어오잖아요. 화폐 생태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토큰의 생태계. 그러고 나면 민간 화폐를 발행할 수 있어요. 이미 그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그게 블록체인이야. 블록체인으로 이 생태계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화폐를 발행해서 그 안에서 그냥 이 사람들이 구매력을 주고받게. 사실은 화폐라는 걸 간단히 얘기하면 구매력을 장부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블록체인이라는 장부상에 저 사람의 구매력이 얼마다라는 거는 서로 보증해주면 화폐가 되는 거거든요. 어렵게 얘기하면. 근데 스테이블코인이란 게 뭐냐? 지금 화폐를 발행하려고 보니까 제도권의 이 기득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재무부, 연준, 월가가 화폐 발행권이란 거는 주조이익이란 건 그동안 독점했는데 수백 년간 갑자기 빅테크가 나타나서 화폐를 발행하겠다고 하는 거야. 쳐 죽여야죠. 그렇잖아요. 패권에 도전했는데.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가 리브라 발행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쳐 죽였어요. 그냥 세무조사하고 그냥 양아치로 만들었죠. 언론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피터 틸이나 일론 머스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우리가 화폐를 발행하겠다고 정면 도전하면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서 사용자들은 환호하지만 제도권의 기득권자들이 우리를 쳐 죽이는구나. 그럼 제도권들하고 손을 잡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우회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제도권에 정면 도전하지 말고 제도권과 손잡고 우회해서 가자.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미국의 국채를 사줄게 준비금으로. 그럼 재무부한테 좋잖아. 그럼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게 해줘 라고 한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주조이익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월가가 계속 안 사줘요.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했다고. 금리가 높아지니까. 그러면 새로운 수요처를 찾아야 되는데 갑자기 빅테크가 나타나서 우리가 국채 사줄 테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게 해줘. 그러니까 발행하게 해준 거예요. 근데 월가의 입장에서 보면 연준과 월가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예대 마진과 그리고 연준이 독점하고 있는 자산, 그 국채를 사고 팔면서 생기는 그 수익 구조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준과 월가는 싫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왜냐면 미국 정부와의 어떤 채권 판매 구독 이 관계가 채권의 판매와 구매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와 연준 월가는 지금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빅테크인 거죠. 그럼 월가와 연준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던 그 재무부와 나눠먹었던 주조이익이 일부를 스테이블코인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넘겨주는 거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가장 적게 넘겨주자.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에 이자는 주지 마라. 예치금에 대한 이자는 주지 마라. 물론 내가 스테이블코인 받으면 그걸 코인베이스나 이런 데에 예치해서 스테이킹을 하면 스테이킹 수수료는 나와요. 내가 받은 그 스테이블코인을 저금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나한테 받은 그 예치금을 저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자를 줄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이자를 줄 수 있는 예대마진으로 신용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는 아직까지는 월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용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발행자는 월가인 거예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로 일부 그 발행권을 빅테크들이 가져왔죠.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3등분했던 주조이익을 n분의 1의 주체가 하나 늘어난 거예요. 빅테크로. 4등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 정부는 파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렇다면 누구 파이를 쪼개먹는 거냐? 연준과 월가의 파이를 빅테크가 쪼개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만은 지금 연준과 월가는 불만이죠. 빅테크는 일단은 파이를 나눠 먹게 됐으니까 좋은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건 훨씬 더 큰 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하고 월가는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얘는 파이를 뺏겼고 얘는
내가 지금 이 정도 파이 가지고 만족해야 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통용화된다면 통화 주권이 흔들리고 우리나라 통화도 위험해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그 얘기는 저도 이제 많이 했어요. 그냥 논리적으로만 따져서. 근데 그 얘기는 사실 의미가 별로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의미가 없는 얘기 같아요. 그게 어떻게 찻잔 속의 태풍이 될지, 진짜 우리가 뭐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뭐 원화 통화 주권, 뭐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자신 자국의 화폐가 가치가 완전히 썩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떤 대안이 생겼을 때 국민들이 자신들의 어떤 화폐를 내동댕이 쳐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국가들은 통화 주권이라는 게 지금도 없고, 그것 때문에 통화 주권이 없는 상황이 가속화되겠죠. 근데 지금 달러가 있는 상황에서 원화 주권은 통화 주권이 있다고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착각이죠. 통화 주권 사실 없어요. 달러의 금리 정책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대로 해야 돼요. 연준이 금리 내리면 한국은행이 낮춰야 되고, 연준이 금리 올리면 한국은행이 높여야 돼요. 우리 지금 현재 통화 주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통화 주권이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면,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디지털 달러인데, 달러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원화 주권을 지금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디지털 달러가 발행된다고 원화 주권이 뭐 얼만큼 침해당할까? 물론 이제 디지털 달러라는 게 이제 사용자 편의성이 극대화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은 하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물론 이제 환전 수수료나 송금 수수료 때문에 원화 사용에 비해서 사용자 비용이 높다라는 것 뿐이지, 현재도 달러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가치가 원화보다는 덜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달러 가치가 12만큼 떨어지면 원화 가치는 14만큼 떨어져요. 발행은 그만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럼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달러의 사용자 비용이 높다고 해서 원화를 쓰면 안 돼요. 달러를 써야죠. 가치가 원화가 더 많이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그거 지금 안 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달러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생겼다고 해서 사용자 편의성이나 아니면 그 사용 비용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물론 저도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그거를 당장에 내일이라도 나는 원화 안 쓰고 디지털 코인을 쓸게라고 뭐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생각했는데, 그리고 또 실제로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고 누구도 몰라요. 지금 그걸 안다고 떠드는 거는 다 제가 볼 때는 다 그냥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찻잔 쪽에 태풍이 될지 아니면 진짜로 뭐 어마어마한 풍랑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론적으로는 풍랑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죠. 그리고 그 국가가 통화주권이란 개념을 단순하게 아까 얘기한 주조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실제로 이제 통화주권은 박살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사용자 비용이 늘었기 때문에 그 사용자들이 새로운 화폐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달러에 대한 사용자 비용이 늘어나니까 비트코인을 자꾸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내가 그 국민이라는 통화 사용자들의 어떤 고객들을 만족시키려면 사용자 비용을 낮춰줘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한국은행하고 기획재정부가 누리고 있는 주조이익 마진을 줄여야 돼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런 논의 안 하잖아요. 사용자 비용을 낮춰주고 자신들의 마진을 줄여서 통화 주권을 지키겠다는 얘기 절대 안 하죠. 자신들의 마진을 절대 줄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마진 줄이는 그 보고서 만약에 누군가 실무자가 내잖아요. 잘려요. 그래서 관료제 사회에서는 절대 제대로 된 방안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분들이 뭐 공무원들이 뭐 복지부동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기재부에 있는 사무관들, 서기관들, 뭐 국장, 실장들 다 데려다가 앉혀놓고 왜 이렇게 안 하세요라고 하는 거 무의미해요. 그분들은 귀 닫고 그래 떠들어라. 니들이 뭐라고 한들 나는 대통령이 시키지 않으면 못해. 왜냐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관료제례라는 거는 철저하게 책임을 잘게 쪼개가지고 내가 책임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관료제가 그거 독박 써가지고 하면 자기가 잘리는데 연금 못 받는데 내 자식이 앞으로 굶어 죽는데 그거 누가 하겠어요. 거기다가 대고선 뭐 주조이익을 줄이고 사용자 비용을 높이는 안을 만드세요. 뭐 왜 안 만들어요? 이거 백날 떠들어봤자 우리 입만 아파요. 못 만들어요. 지금 현재 그 관료 시스템 하에서는 그분한테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어차피 당신은 못 만드니까 그냥 집에서 쉬세요. 이 문제는 손을 떼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 대통령이 직접 직속기구 하나 만들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시를 해버려야 돼요. 만약에 어떤 좋은 대안이 실제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또 찾아야 한다고 확신한다면.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로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이걸 안 만들면 정말 통화주권, 우리 전체 국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통화주권, 우리한테 통화주권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통화주권은 뭐냐면 사용자 비용을 다운시키는 게 우리한테 통화주권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의 주조이익을 줄이는 게 우리한테 통화주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통화주권을 자꾸 지금 정부 입장에서만 얘기하니까 자꾸 주조이익을 지키는 얘기들만 하잖아요. 우리한테 통화주권은, 우리가 원화를 쓰는 이유는 달러보다 사용자 비용이 적으니까 그래요. 원화를 쓰는 게. 우리한테 통화주권을 지킨다는 얘기는 사용자 비용이 적어지는 화폐가 있으면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질문도 안 받았으면 좋겠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의미가 없어요. 절대 못 만들 거고 안 만들 거예요. 지금 관료제는 우리나라 정부나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안 만들죠. 공무원한테 그거 만들려면 만들겠어요? 내가 어떤 사명감, 혁신의 의지가 있어서 나는 공무원 지금 연금 못 받고 잘리더라도 내가 이거 만들게. 그럼 미친놈이 어딨어요.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만들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 안 할 겁니다. 어차피.
RWA란 무엇인가요? 쉽게 얘기하면은 디지털 자산이에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이런 자산들을 블록체인상에 온체인화 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판교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을 토큰화 시켜서 온체인 블록체인상에서 거래하는 거예요. 이게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해서 실물 자산 토큰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온체인화된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그 비트코인 같은 그냥 순수한 그 온체인 자산이 아니라 실물 자산을 온체인화 트랜스퍼하는 거예요. 제도권은 RWA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요? 어떤 식으로 사용할까요? 지금 내가 부동산을 지금 저기 블랙락이 토큰화 시켰어요. 그리고 MMF 펀드를 머니마켓 펀드를 토큰화 시켰어요. 이거 왜 토큰화 시킬까요? 그냥 지금 부동산 사고 팔 수 있고 사고 팔 수 있는데 그렇죠. 일단 거래하기가 편해지겠죠. 잘게 쪼개서 파니까 이제 매매도 쉬워질 거고. 네, 물론 그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온체인상에서 패권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오프체인이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이외의 세상 현실 세계, 그 블록체인이 아닌 인터넷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게 오프체인이에요. 블록체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상이 오프체인이거든요. 이 오프체인에서 패권자들이 미국 행정부 그리고 연준, 월가잖아요. 통합 패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자신들이 잘 모르는 아니면 자신들은 관심 없었던 세상이 하나 열렸어요. 근데 이 세상이 처음에는 그냥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준비금으로 막 하겠다는 미국 정부가. 그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게 블록체인상에 막 이더리움상에 막 생기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어.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라고. 화폐 패권을 나눠주기 싫은데 지금 연준과 월가는 미국 정부는 아무것도 파일을 쪼개준 게 없는데 자신들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빅테크들한테 파일을 쪼개줬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게 실리콘밸리에 있는 빅테크 애들이고 맨하탄에 있는 월가 애들이에요. 비즈니스 스쿨이나 테크 학교 나오면 어디 가요? 실리콘밸리로 가거나 맨하탄으로 가요. 그럼 문과 애들 제일 똑똑한 애들은 맨하탄으로 가고 이과 애들 제일 똑똑한 애들은 실리콘밸리, 지금 텍사스 같은 데로 가죠.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픈 AI 뭐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즈니스 스쿨 나온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나오고 뭐 예일 비즈니스 스쿨 나오고 뭐 프린스턴 나온 애들 다 어디로 가요? 맨하탄으로 가요. 연봉 제일 많아요. 실리콘밸리 연봉 제일 많고. 그러면 문과 제일 똑똑한 애들하고 이과 제일 똑똑한 애들하고 지금 싸움이 붙은 거예요.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대 경영학과 애들하고 서울대 공대 애들이 붙은 거예요. 카이스트 공대 애들이.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카이스트 공대 애들이나 서울대 공대 애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일단 일성을 거뒀어요. 빅테크 애들이. 예를 들면 그러면 서울대 법대라고 서울대 경영학과 나온 애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반격을 할 거 아니에요. 반격을 하거나 뭔가 디펜스를 할 거 아니에요. 게임에서. 이게 똑똑한 애들인데 그 반격과 디펜스가 RWA예요. 자, 블록체인이란 걸 공대 애들이 만들어서 니네가 지금 우리의 화폐 패권을 위협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것도 만들었다. 우리가 처음에 이걸 그냥 깔아뭉개려고 했는데 이제 깔아뭉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제도 안에 링으로 올려놨다. 왜 링에 올려줬을까요? 제도권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링 밖에서 죽이거나 링 위에서 죽이거나예요. 근데 링 밖에서 죽이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링 위에 올려놓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합법적으로. 얘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빅테크도 그거 알죠. 근데 링 위에 일단 올라가자. 그래놓고 우리가 죽든 니네가 죽든 한번 붙어보자라는 게 지금 빅테크들인 거고 월가 애들은 지금 골목에서 죽이는 건 이제 불가능하니까 니네 링 위로 올라와. 글로벌 끼고 한번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럼 글로벌 끼고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은 빅테크들이 일성을 거둔 건데 얘네들이 가만히 있을 거냐? 우리는 RWA라는 걸 만들 거야. 무슨 얘기냐면 MMF 토큰화하고 부동산 토큰화하고 신분인증 토큰화하고 다 토큰화해서 블록체인상으로 우리가 보낼 거야. 집어들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뭘 할까? 어떨 때 필요할까? 이거 가지고 거래도 하겠죠. 사고팔고 하겠죠. 그리고 토큰이니까 이게 그 화폐로도 쓰일 거예요. 일부는. 근데 그렇게 쓸까? 그렇게 쓰지는 않을 거예요. 뭐에 쓰냐? 담보물이 되는 거야. 온체인상에서 경제 활동이 벌어지려면 오프체인상에서 화폐는 뭐냐면 금이라는 걸 근거에 넣어놓고 달러를 발행해 쓰는 거예요. 금본위제는 끝났지만 그래도 실제로 지금 금의 어떤 가치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부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미국의 달러를 계속 쓰는 이유는 미국의 금고 안에 8,000톤의 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화폐라는 거는 실제 자산이 있고 그거에 대한 토큰에 불과한 건데 그러면 오프체인상에서도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생각해보지 못한 거는 행동에 옮길 수 없거든요. 상상할 수 없어요. 사람의 뇌는. 그러면은 이 로직이 똑같이 온체인상에서도 똑같이 발현될 거예요. 그러면 온체인상에서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면 그 바닥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담보물이 있어야 돼요. 준비금이. 담보물들이. 그래야지 이 토큰이라는 것들이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거든요. 이게 사람의 뇌 속에 있는 화폐 구조예요.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지난 수천 년간 이렇게 사람들이 화폐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아. 그러면 빅테크 니네들은 스테이블 토큰 발행해서 그 발행 수수료 가지고 먹고 살아. 우리는 화폐의 근간이 되는 준비 자산을 만들게. 그래서 니네가 이 토큰을 안정적으로 쓰려면 결국은 이 준비 자산을 사서 금고에 저장해 둘 수밖에 없어. 그게 RWA예요. 그러니까 문과 천재들이 이과 천재들한테 이제 코웃음을 치면서 자, 니네 공돌이들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서 그 발행 수수료 그래 그 먹고 살아라. 우리는 준비 자산을 만들게. 라고 한 거죠. RWA가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나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면 우리의 실물 속에 있는 그게 비트코인 같은 순수한 지금 온체인 자산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되게 재미있는 게 비트코인 같은 순수한 온체인 자산이 준비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월가의 그 문과 천재들은 실물 자산을 온체인으로 집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 될까요? 그러면은 실물 자산들의 거래나 패권, 어떤 소유권, 자산권들이 온체인화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게 개념적으로 보면 소유권 이전이나 등기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거거든요. 내가 집을 사고 팔 때 결국 등기소에 가서 등기 이전을 해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잖아요. 근데 온체인상의 실물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그냥 블록체인상에서 이전이 돼버리면 일단 첫 번째는 국가가 하고 있는 등기 사업이 이제 월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화폐 발행권을 빅테크가 가져가는 것처럼 국가의 뷰로크라시라고 하는 그 책상 서랍에 있는 등기권을 등기 이전 관리권을 월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나가 있고 그리고 내 자산들이 온체인화돼서 유통시키는데 그거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모든 권리의 증명을 월가가 하니까 내가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 국가에 의존하고 있었던 그 신뢰의 대상을 월가로 이전하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큰 변화죠. 국가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화폐 패러다임도 바뀌지만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화폐 독점이고 화폐 발행권의 독점이고 두 번째는 등기권, 등기 이전 증명에 대한 신뢰의 독점이고 세 번째는 폭력의 독점이거든요. 화폐 독점과 지금 등기 이전권 신뢰의 독점은 지금 월가나 빅테크한테 뺏긴 거예요, 국가들이. 그럼 남는 거는 폭력의 독점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 패권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수단이 폭력밖에 없을 때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 국가가 화폐 발행권도 빅테크나 이제 월가한테 뺏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뷰로크라시라고 하는 내가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하는 게 담배 피면서 그 세무서에 온 사람들한테 거들먹거릴 수 있는 게 그 세무서에 온 사람들의 모든 권리가 자기 펜 끝에 있거든요. 이게 관료제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월가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국가는 그럼 왜 있어야 되는 거냐? 치안 안보밖에 없거든요, 외교. 맞게. 국가가 그 역할만 하게 될 때, 그럼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세콤에 불과하죠, 세콤. 화폐 발행권과 등기권이라는 권력이 있으면은 나는 세콤에 불과하지만 약간의 어떤 플렉스가 되는데, 이제 국가라는 게 너는 세콤에 불과해. 그냥 우리 곤봉 가지고 우리 집 지켜주고 전쟁 났을 때 전쟁해주는 세콤에 불과하다고 하면 그냥 돈 받고 전쟁 치러주는 기구에 불과하면 폭력의 독점에. 그럼 국가가 그렇게 전락하는 자신을 가만둘까요? 근데 자신이 지금 행사할 수 있는 거는 폭력밖에 없어요. 폭력을 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국가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폭력밖에 없어요, 국가는. 앞으로 화폐 경제도 굉장히 달라지고 그다음에 뷰로크라시라는 관료제의 어떤 모습도 굉장히 달라지겠지만 국가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전쟁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예요.